미래창조교육의 주역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그동안 우리가 생각의 깊이를 어떻게 더 깊게 할 것이고 생각의 폭을 어떻게 더 넓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매주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어왔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다루었던 것들을 세 개의 파트로 나눠서 그동안 우리가 진행해왔던 것이 어떤 내용들이었는가를 한번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Thinking 아시아 그리고 Acting ASEAN 이렇게 잡았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시아에 살고 있다고 해서 다 아시아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유럽에 있다고 해서 아시안이 아닌 것은 아니겠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라는 이 자랑스러운 대륙을 통해서 여기에서 태어나서 우리는 아시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시안이죠. 그런 의미로 그동안 다루었던 주제들을 돌아보면서 아시아로서의 생각 그리고 아시안으로서의 행동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를 통해서 평화로운 아시안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구현해 내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첫 시간에는 생각하라. 우리가 사과 표현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찾아보고 또 찾아봐서 의문 나는 것들을 확인하고 이걸 통해서 사고를 정확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사고의 깊이를 넓혀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몇 주 차였나요? 우리는 한국인인가? 이런 주제도 다루어 봤었죠. 그런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2주를 통해서 우리는 아시안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아시안으로서 또 동시에 세계 시민으로서 아시안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돌아보아야 되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두게 되고 이 열려진 생각으로 우리는 다름을 존중하는 그러한 아시안으로서의 자긍심을 키워나갔으면 합니다. 혹시 이 사진에 나타난 이 불상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먼저 떠올리는데 저는 그래도 우리의 문화유산이 반가사유상의 저 모습을 통해서 인생을 깊이 성찰하는 인간의 생로병사를 깊게 성찰하고 있는 저 불상의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반가사유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이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린 처음에는 말을 흉내내면서, 말의 뜻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말을 흉내내면서 그 언어 체계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언어 체계 안에서 우리는 소위 얘기하는 사고가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 생각이라는 것 속에는 궁금함이 들어있습니다. 궁금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모든 것들을 의심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는 과연 정확하게 낱말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나는 얼만큼 정확성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사고를 정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깊이 있게 할 것이고, 또한 이를 토대로 해서 정확한 의사의 전달, 그리고 타자의 이야기와 타자의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고의 기본이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만이 온전하게 나라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저라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왜 나는 나를 김구용국이라고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통해서 생각을 하면, 또 우리가 그 생각, 사고라고 얘기를 하면 또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철학자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는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 think, therefore I am,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의심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생각하면은 존재하는 것인가? 이런 거죠. 자, 만약에 병상에 언어 표현을 하지 못하는, 자기 표현을 몸짓으로도 말로도 표현하지 못하는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의 생각이 무엇인지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다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의 사고는 보이지 않지만,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이 물음은 왜 제기가 되느냐 하면은, 과연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냐, 존재하니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물음이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 이렇게 뒤집어 볼 수도 있겠다. 우리는 위대한 철학자 데카르트의 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것이 유일무이한 어떤 가치로운 말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의심해 보면, 그래,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지, 생각하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겠지,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 말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다양한 추론이 가능하고, 토론이 가능하고, 글쓰기가 가능하고, 말하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그러면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느낄 것이냐? 이것은
사고의 영역만으로 만약에 이것을 문자화된 것으로 생각만 한다면 또 우리는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좀 다양한 제가 의문을 제기하니까 좀 혼란스러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한번 얘기를 한 바 있죠. 언어의 기능도 다양하고 언어의 특징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표가 그러한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언어라는 것은 개념과 청각 영상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청각 영상이라는 거하고 개념하고는 자의성이 있어서 이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가 꽃 이렇게 한글로는 꽃 이렇게 청각 영상을 갖고 발음을 하지만 영어로 얘기한다면 flower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꽃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자로 얘기한다면 화 이렇게 되겠죠. 꽃자를 써서 우리는 그러한 문자 혹은 청각 영상을 통해서 꽃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꽃을 한 다발 선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각각 생각하고 있는 그 꽃다발에 들어있는 꽃의 종류, 꽃의 빛깔, 꽃의 향기가 다 다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언어의 자의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어로 표현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얘기를 했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지,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그런 의도를 갖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왠지 그렇게 들려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다음 보시면은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느냐? 의문이라는 게 있겠죠. 어휘가 있을 것이고 문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자음에도 예사소리가 있고 센소리가 있는데 센소리 중에서도 된소리가 있고 거센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모음 가운데도 양성과 음성, 중성의 모음이 있다는 것. 이들이 결합했을 때 느낌이 다르다는 것. 어떤 것이었죠? 깜깜하다, 캄캄하다. 이거를 모음을 바꾸면 껌껌하다, 컴컴하다. 다시 다른 예를 들자면 동그랗다, 동그랗다. 둥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원의 크기도 달라지겠죠. 이러한 것들이 언어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문법적 차이가 있겠죠. 한글의 순서와 영어의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익히는데 참 어렵죠. 중국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문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같은 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만 글쓰기에서는 어느 정도 그것이 지켜지지만 말의 어법에서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보여질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너 어디 가니? 너 학교 가니? 이렇게 질문을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에서는 니 어디 가노? 니 서울 가나? 이렇게 의문사가, 의문 종결사가 달라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글쓴이의 의도를 판단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우리는 글쓴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파악해내는 것, 이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글을 하거나 말을 할 때에 동기가 주어지겠죠. 그리고 그 동기에 따라서 무엇을 얘기할 것인지를 정할 겁니다. 그것이 주제이기도 하고 때로는 논제이기도 하겠죠. 논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냐가 논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 논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무엇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말하기의 과정이고 글쓰기의 과정일 것입니다. 글은 쓰고 나서 다듬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질 수 있지만 말하기라는 것의 어려운 점은 잘못 얘기된 부분들을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그리 원활하지만은 않다. 이런 점도 있습니다. 사실 글쓰기와 말하기를 뒤집어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그 경우에 따라서 그 경우마다 다른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읽을거리를 얘기했습니다. 상징 체계들이었죠. 그림도 광역의 언어이며 기호도 광역의 언어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문자만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수신호를 읽을 수도 있고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근데 누군가 우리의 문화권에서 이렇게 부른다면 불쾌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주로 어떻게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까? 강아지를 부를 때 이렇게 주로 부르죠. 그런데 이것이 뒤집어서 반대로 상징으로 쓰이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셨던 것이 네팔 권역, 그러니까 인도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봤던 것처럼 우리는 8298이라고 읽히지만 사실은 이들의 숫자로 얘기를 한다면 사르두이 액짤, 다시 얘기해서 8이라고 보이는 것은 4에 해당이 됐고 9로 보이는 것은 1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읽어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법이라는 것은 law의 의미만이 아니라 culture, 문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M과 W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을 상징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이것은 제가 살고 있는 수원의 세계문화유산 화성에 꽂혀 있는 깃발을 얘기합니다. 깃발의 색깔이 흰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흰색은 서쪽의 상징이었죠. 검은색은 북쪽, 빨간색은 남쪽, 청색은 동쪽, 그리고 중앙을 뜻하는 것은 황색. 이래서 우리는 오방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의 문화 속에서만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나라는 빨간색이 북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빨간색에게는 어떤 의미, 남쪽의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사고와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는 것,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꾸 찾아봐야 됩니다. 의심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정확하게 이 낱말의 뜻을 알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고 찾아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부분 네이버에게 물어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다음에게도 물어봐야 되고요. 구글에게도 물어봐야 되고요.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사이트들이 표현하고 있는 그 어휘적 정의가 개념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 다뤘던 SDGs라든가 MDGs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개념적 차이들,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 쓰느냐의 차이들을 보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한 가지만 찾아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찾아서 비교해서 정확한 나만의 뜻을 갖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야기한 가운데 우리는 과연 한국어를 사용하면 한국인인가? 라는 의문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제페니스 코리안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한국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는 제페니스 코리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제일 교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대부분 일본에서는 뭐라고 인식을 할까요?
뭐 조선인 뭐 이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지만 한국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재미교포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고, 똑같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어에 대한 이름도 북에서는 조선어, 우리는 한국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은 한국인은 어떻다? 계속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무엇을 통해서 또 설명하고자 했느냐 하면은 우리는 그 다문화라는 말을 사용한 지가 오래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다문화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적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김씨들, 인천일씨, 또 허씨들 이렇게 본다면 이들의 목의 조상은 누가 될까요? 바로 아유타국에서 왔다는 허왕옥이 되겠죠. 그러면 이들을 우리는 오늘날 뭐라고 부르죠?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무려 이 세 성씨의 인구가 2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전체 인구를 생각할 때 적지 않은 숫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허왕과 인도 아유타국에서 들어오면서 가져왔다라는 그런 증거물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정월대보름에 갖고 있는 풍속 가운데 소용의 화상을 대문에 붙이는 풍속이 있는데, 소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보는 그런 얼굴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적해 봤더니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에 전하고 있는 구전서사시 쿠시나메에 등장하는 아비딘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때에 아비딘이 들어와서 신라의 공주 프라랑과 결혼을 했다면 아마도 외국으로 시집을 간 한반도인의 최초가 바로 신라의 공주 프라랑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많은 성씨들 가운데 우리가 통계로 본다면 약 45%의 성씨가 외래 성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좀 전에 소개를 했던 것처럼 인도 아유타국의 허왕우, 그리고 소용, 제가 이제 페르시아의 왕자 아비딘이라고 소개를 했죠. 덕수 장씨의 시조인 위구르족 장순녀, 그리고 베트남에서 그 보트피플로 서해로 들어왔던 이용상, 바로 베트남 왕족 출신이죠. 그랬고 또 충두란이라는 인물은 어땠습니까? 태조 이성계와 의형제를 맺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들어와서 합니다. 그래서 충두란은 이지란이라는 이름이 돼서 성일시의 시조가 되었고요. 임진왜란 당시에 귀화한 사야가라는 일본인은 김의 김씨를 사성을 받아서 김충선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 가계가 전하지는 않지만 네덜란드인 박연이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박연이라는 인물은 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포를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과연 단일 민족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한국인인가를 올바로 인식하는 것에서 우리는 이 사고의 깊이가 그리고 정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절대로 단일 민족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러한가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국가들에게서 많은 성씨들이 유입됐다. 그 대표적 시기가 고려였는데 고려 시대에 8개의 성씨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당항포, 그러니까 은수포, 그 지역에 가면 이제 은수포라고 하는데요. 은수포라는 그러한 그 항구를 통해서 들어왔다, 도래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성씨는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5,582개의 성씨가 있습니다. 이것이 2015년 현재인데요. 우리가 2005년 정도의 성씨를 조사했을 때는 400여 개의 성씨였습니다. 물론 통계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한 450개의 성씨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때 불과 10년 만에 그 10배가 넘는 성씨가 생겨났죠. 이것이 한국 사회가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 다양한 그 국가 출신의 한국인들이 오늘날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통계입니다. 여기는 이제 훨씬 적게 나타났네요. 이 통계 자료는 1985년, 2000년에 728개, 275개였어요. 근데 지금 5,582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다양한 국가 출신의 한국인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은 우리는 고조선 시대에 예족, 맥족, 선비족, 흉노족 뭐 이런 이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교류를 하면서 결혼이 이루어졌겠죠. 그러면서 다양한 유전자들이 섞였을 겁니다. 그리고 신라로 갔을 때는 가야 혹은 가락국, 또 인도, 이란, 당나라 여기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백제 고구려였던 돌궐과 오늘날의 터키죠. 투르키와 또 긴밀한 교류를 했습니다. 고려 때는 어땠나요? 몽골족들이 많이 들어왔겠죠. 그리고 고려의 임금들 중에 충자가 들어가는 충선왕, 충유랑, 충선왕 이런 분들이 바로 몽골의 그 문화를 익히고 몽골의 언어를 익혀서 고려에 들어와서 왕위를 계승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는 몽골의 문화적 요소가 많이 유입이 됐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에서는 우리는 숭명배금을 했죠. 명나라를 모범으로 삼아서 명나라의 많은 문물들을 우리는 수용을 했습니다. 이때 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외라고 불렀던 일본과의 교류도 그러합니다. 대한제국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의 영향을 받은 바 큽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정광용의 껍빛단 레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캡틴 리가 어떻게 이 권력층들과 교우하면서 그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199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많은 이주민들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도 구성을 해봤습니다. 한국인의 구성은 그러니까 어떠하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오늘날의 한국인들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한반도에서 나아가 있는 그러한 한반도 출신의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로버트 할리라든가 아니면 이참 독일 리시의 시조인 그리고 축구선수 이런 인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북방민족이다라고 배워왔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자료들이 우리를 남방계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토콘드리아 목의 유전자를 보니 우리는 남방계인 것이며 그것도 베트남과 대만의 원주민들과의 친연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계적으로 봤더니 그럼 어느 정도냐라고 봤더니 740만 명 정도가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나간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전쟁을 통해서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더 불행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입양아들, 해외 입양아들이 16만 명이 넘는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는 사고의 깊이를 갖기 위해서 언어의 특성도 잘 알아야 되겠고 한국인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잘 아셨으면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왜 아시안으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미래창조교육의 주역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